연준이 절대로 전지전능한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연준 의장이나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터지기 직전까지 괜찮다고 그러지 어떻게 곧 터질 거라고 그래요. 그럼 더 큰일 나는데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현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더 젊어진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또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하면 또 교수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요즘 교수님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채널에도 특별히 모시게 됐는데 혹시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현재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가 지난 2월부터 그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뭐 국내적인 어떤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까지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남짓 했는데 아직도 뭐 구독자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이런 월부TV에 와서 한 30만 이상 구독자 수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이고 제가 오늘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딱 세대에 걸맞는 또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특히나 좀 과거 세계 대공황 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여쭙고자 이렇게 좀 모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증시의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는 안 좋게 보지 않고요. 좋게 봅니다. 이게 다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뭐 학자들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연구하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12월이죠. 그 챗GPT가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실생활에 정말 쓰여지게 되고 실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실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되면서 우리 삶에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뒤에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것과 최소한 버금가는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술혁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기술혁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새로운 막 기술 그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범용 기술 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만 쓰여지는 어떤 그러한 기술 혁명이 아니라 실생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 혁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보면 뭐 획기적인 그런 혁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에 바퀴를 만든다든가 동그랗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문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18세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증기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혁명이라는 거고 그게 우리 인류의 삶을 다 바꿨잖아요. 그런 정도의 버금가는 그러한 인공지능 혁명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항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게 마련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열광하니까 당연히 투자 자금이 글로 몰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과열, 그렇다 우리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는 오버슈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버슈팅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일반적인 우리
경기를 볼 때도 GDP 성장이 뭐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고 해도 항상 이 사이클은 있거든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건 실물 경제에서 보는 사이클은 이 정도로 움직인다면 이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서의 이 사이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오버슈팅을 계속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모든 걸 몰빵하고 앞으로 이제 됐다, 모든 게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현명하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그 AI에 대한 혁명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저랑 비슷하게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과거 IT 버블, 산업혁명 이런 큰 기술적인 혁명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AI 혁명은 보다 더 큰 대변화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생산성 향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을 볼 때에도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하이닉스의 실적도 보면은 생각보다 또 서프라이즈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를 뭐 특별하게 과열, 정말 그 버블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있거든요. 그 말씀도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버블은 꺼져봐야지 이게 버블인지 안다는 거고요. 네네. 버블이 언제 꺼질 거야 이렇게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정말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기술혁명이 있을 때는 버블은 항상 있어 왔다.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게 꺼졌잖아요. 그 전에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말 그대로 IT, 그것도 특별히 인터넷 기업들, 닷컴이라고만 붙이기만 하면 모든 투자 자금이 다 이렇게 몰려갔죠. 그렇죠. 뭐 그때는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실체가 없었다.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시스코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제 주도해서 뭐 주로 이 인터넷 장비 주잖아요. 그게 막 나갔는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라는 거 막 등장하긴 했는데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뭐 될 거야 해서 돈이 막 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더군다나 이제 그게 99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까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75에서 6.25%까지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00년 3월이에요. 그렇게 확 이제 버블이 꺼졌는데 뭐 그때하고 뭐 비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929년 상황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또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이 막 또 불같이 일어나던 때예요. 그게 바로 이제 1910년대 말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본격적으로 2차 세계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뭐 철도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도 건설이니까 얼마나 복합적인 그러한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철강이라든가 온갖 그 인프라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이 다 커지고 동시에 뭐 자동차도 뭐 드디어 막 그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 생산 방식까지도 뭐 도입되고 뭐 전기가 들어오고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AI보다도 더 정말 대단한 그러한 혁명적인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2018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9년부터 시작하면 그 버블이 꺼질 때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도 그 미국 연준이 있었어요. 다만 지금과 다른 형식으로 이제 통화량을 조정했는데 통화량을 이제 줄이거든요.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줄이기 시작하니까 톡 터졌거든요. 또 알고 보니까 너무 과잉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 보니까 너무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기업들이 막 서로 과당 경쟁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고는 너무 남아돌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게 계속 그냥 이렇게 잘 갈 거야. 그거 이제 뭐 소프트 랜딩 할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GDP 측면에서 아니면 또 물가와 GDP 측면에서 그 정도 갈 거야. 아니면 최근에 뭐 노 랜딩까지 할 거야. 또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또 터질 수도 있다. 그게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랑 비슷한 측면이 또 많고
또 이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실제 그런 근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투자자는 다 아시잖아요. 시킹 알파에 있는 존 울펜바거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러한 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버핏 지수는 다 아시잖아요. 버핏 지수 하면은 우리가 보통 비금융 분야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게 과열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GDP 대신 여기 뭘 넣냐면 Gross Value Adde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총 부가가치예요. 총 부가가치인데 이제 그 부가가치를 따지려니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런 수익까지 포함한 그런 부가가치로 계산할 때 보면 여기 그 추인데 1929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볼 때 맨 왼쪽이 이제 1929년이고 맨 오른쪽이 현재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보시면 비금융 분야 시가총액을 우리 얘기하는 그 기업 총 부가가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곱하기 100 하자 그냥 나누면 이게 2.8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2.8배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현재 상황 비슷하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한 2.8배 거의 2.9배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1929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시가총액이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 총 부가가치보다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우리 닷컴버블 얘기했는데 1999년대 그 당시에 이 시가총액을 Gross Value Added 그러니까 기업 총 부가가치를 나누면 그때도 한 2.7%, 2.7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2008년 버블 꺼질 때도 그래도 그때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월등히 높고 어디와 비슷하냐?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너무 비슷하다 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단이 0.25%였는데 이걸 빠르게 올려서 지난해 7월까지 5.5%까지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통화량을 줄인다, 유동성을 줄인다는 이런 의미인데 동시에 또 뭘 했냐면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줄여 나가긴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통화량 감소하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수준 되는데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또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 상장된 기업들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의 시가총액을 전체 모든 상장된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무려 현재 한 75%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표님도. 그랬더니 이게 1929년 상황하고 비슷하더라. 75%. 또 좀 전에 닷컴버블 꺼질 때 그 직전 상황도 보니까 한 74%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전에 대표님 아직은 버블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를 보면 이 버블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가지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균형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 투자자로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버블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치 내가 초원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그 초록초록한 막 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뭐냐면 노루떼예요. 노루떼인데 이게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네. 우리 실컷 먹고 즐기자. 그렇지만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자는 나타나기 좋아요. 거기가 그런 풍부한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초식동물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는 그런 야수들이 있겠죠. 그걸 항상 조심하면서 봐야지. 이게 너무 좋네. 그냥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물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재밌는 거긴 한데 이게 1929년 이전에 꺼지기 전에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주가지수 추인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이게 언제부터냐면 1928년 8월 7일부터 1929년 10월 30일 막 꺼지기 직전까지 네. 그때까지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그때 폭 꺼졌는데 이게 1923년 1월 지난해 초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2월까지 현재 S&P 500 지수 추인데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가더라. 그래서 코릴레이션 우리가 보통 상관계 지수를 보면 이게 0.9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완전한 관계인데 거의 완전한 관계처럼 간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순간까지 온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맨 오른쪽이 뭐냐면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보통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랜딩 했잖아요. 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얘기 하면서 아니면 또 노 랜딩까지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지니까 뉴스에서 당연히 그런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언급되는 그 숫자를 횟수를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림으로 재밌게 이거 보니까 누가 했는지 여기 제가 여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시킹 알파에 이것도 그거 보니까 이게 지금 한 1200번 하더라. 가장 뭐 이게 뭐 주당으로 했는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주별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 직전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뉴스 매체에서 그때도 안 터진다고 한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상태고 닷컴 버블 꺼지 직전의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소프트 랜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고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그때도 했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다 낙광을 한 거죠. 야 이거 정말 최고의 그런 때다. 야 풀 우리 실컷 뜯어먹자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때도 아마 소프트 랜딩이랑 비슷한 단어가 아마 언론 매체나 아니면 시중에서 많이 언급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열광할 때 갑자기 터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확실히 과거 1920년대 후반대, 그죠? 그때와 지금의 흐름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도 비슷하고 어쩌면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1929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기술 혁신도 정말 혁명적인 기술 혁신이 양쪽에서 다 같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이제 2000년도에도 그때 뭐 IT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를 갖다가 우리 3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ICT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통신 이게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막 엄청나게 붐을 이루면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투자금이 몰린 때인데 아직 이익 실현을 충분히 못하는 때라서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갑자기 나타났다 하니까 지금하고 비교할 때는 지금은 그래도 이게 실체가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실체가 있다. 그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오픈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성도 높이고 저 자신도 제가 여러 개 뭐 자료를 만들 때 요새는 뭐 이런 그 인공지능 이용해서 뭐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다 해요 이걸로. 그쵸. 그러니까 저의 생산성도 제가 볼 땐 최소한 50% 이상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건 그냥 거품이고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거품이 없는 것은 또 아니다. 제 말씀은 실체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풀 뜯는데 너무 열중하다가 사자가 훅 오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잊는다. 뭐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 너무 또 한쪽의 방향성만 치우쳐다 보면 계속 이 편협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자가 코앞까지 내 등 뒤에까지 와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방을 또 둘러보면서 풀을 뜯어 먹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좀 자세가 전 필요하다는 그러자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좀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라면 이제 부스럭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막상 꺼지면 누가 돈을 벌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 버느냐. 드디어 이제는 현금을 아직 갖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버는 거죠. 그죠?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시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그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도 돈 번 사람이 누구예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진 다음에 누가 벌었어요? 아니면 1929년 세계 공황이 터진 다음에 누가 돈 벌었어요? 다 현금 딱 확보하고 있던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뭐 유도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요. 3분의 1이 될지 그건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라면 이제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뭐
현금으로 늘려나가고 아니면 뭐 대체 자산 다른 거 안전 자산 있잖아요. 채권이라든가. 요즘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뭐 저도 약간 뭐 그런 편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주식 다 팔았냐? 아니에요. 저도 물론. 특히 저는 이제 그래도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진 것처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다 원상 복귀하고 다시 더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기다리느라고 우리가 그냥 계속 거기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사실 또 한 가지 우리 꼭 염두에 덜 거는 지금 현재 뭐 소프트 랜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제 우리 실생활에 확 나타나서 생산성 높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엄청나게 올려서 아까 제가 잠깐 만든 것처럼 그래서 뭐 마치 1929년 세계대공황 터질 때 당시와 비슷하게 통화량을 확 줄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 아직도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유동성 잔치를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아직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풀이 두 가지죠. 하나는 물이 막 공급이 막 돼가지고 뭐 풀은 막 더 자라고 있고 뭐 그런데 거기 더구나 또 거기에 또 새로운 풀들이 막 AI라고 하는 이름의 풀들이 막 또 나오는데 엄청 맛있게 생긴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 막 겹쳐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3분의 1을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이제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계속 좀 유지시켜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내가 풀을 뜯어먹다 하더라도. 아주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이 디지털 혁명을 이제 AI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불과 이제 작년 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챗GPT 이후로 이제 급성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업들이 뭐 투자 규모도 줄이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따가 좀 더 질문을 드리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면서 추가적인 유동성까지 물이 공급이 되고 있던 걸 더 이제 늘리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우리 AI 어떤 기술 혁명이 네네.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우리 둘 다 이제 동의한 거는 실체 있다. 그쵸.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네. 이건 뭐 전 100% 동의하고 그 200% 300% 동의하고 그걸 계속 저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걸 디지털 혁명에 올라타지 않으면 우리는 이생망이다. 올라타는 건 맞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 버블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동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일단 기준금리 움직이는 건 이제 그동안 뭐 잘 아시니까 뭐 0.25에서 5.5까지 올랐다가 이제 뭐 올해 그래서 뭐 좀 낮추니 많으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번 올해 뭐 일단 뭐 제롬 파월 의장부터 막 공수표를 띄워가지고 뭐 올해 뭐 6번을 뭐 낮추느니 뭐 이래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열광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사실은 더 그 주식시장의 어떤 화랑을 불러온 그런 측면이 강한데 최근에 보니까 자꾸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3월 기준 그 전년 대비 3월 그 CPI 그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였고 거기 그 헤드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코어 CPI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에너지 및 그 식료품 부문을 빼면 한 3.8% 정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네. 이거는 우리 그 목표 수준이 2%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 더군다나 이게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게 지금 뭐 비슷하게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이고요. 지금 더군다나 전쟁까지 또 다시 또 막 지금 뭐 뉴스 보셨잖아요. 다시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공격을 또 다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일단 논외로 쳐도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물가를 잡히게 하지 않는다.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는 유동성이 많이 이게 정말 위축돼서 다시 말해서 금리를 막 높여놔가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그 원유 가격이 한때는 굉장히 높았다가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공급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다시 또 원유 가격이 다시 $90 배럴당 $90 수준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한때는 이게 $70 밑으로까지 있었다가 그쵸. 올라가 버리니까 전년 대비로 하면 지금 더 다시 또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물가를 안정시킬 거냐.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래서 저는 지난해부터
6번 이런다길래 정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6번이 아니라 3번도 못 한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올해도 계속 그런데 뭐 그 여러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내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희망 섞인 전망 이건 자기의 희망이지 이게 무슨 전망이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면 그게 이제 거품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기술 때문에도 물론 우리가 열광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항상 그렇다는 거. 그러다 돈을 확 조이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다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하는 것도 2022년 5월부터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시면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연준의 총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 가액이 그게 한 4조 달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도 낮췄지만 그래서 얼마까지 올렸냐면 8.9조 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냥 9조라고 생각하면 5조 달러어치를 국채 주로 장기 국채를 사고요. 그리고 MBS라고 하는 거 이거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다 30년 만기 이런 거잖아요. 다 소위 얘기하는 장기 국채 및 장기 그런 MBS를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5조어치지 5조 달러어치지. 5조 달러 치면 얼마나 많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처음 양적 완화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보시면 처음 해봤자 기껏 해봤자 1조 달러 한번 당해년도 했고요. 그때 조금씩 올려가지고 4조 달러까지 올린 거예요. 시작할 때가 얼마 1조 달러니까 다 해도 3조 달러밖에 안 했어요. 근데 무려 5조 달러를 단기간에 확 했는데 그때 양적 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 7.4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5조 달러 정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는데 만기 돌아온 걸 갖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4조 달러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하면 무려 3.4조 달러 많은 거고 뭐 조금씩 올라가도 아직도 이게 전체적인 추세선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바로 그걸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총통화 M2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금 보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 15조 4천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미국의 M2가.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2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기껏 떨어진 게 1조 달러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장기 추세선을 제가 빨간 선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냐면 장기 추세는 어쨌든 조금씩 다 증가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려 아직도 5조 달러어치씩 지금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 역대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 저는 역대 최악의 저는 그런 연준 의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게 뭐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이렇게 만든 것도 이미 2022년이 아니라 21년 뭐 중반부터 제가 뭐 물가가 막 뛰고 있는데 뭐 계속 뭐라고 트랜지토리하다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갑자기 막 올렸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지금 충분히 올리지도 않았고 양적 긴축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뭐 투자자들은 당장 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사실은 미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태가 이게 또 문제고 나중에 또 갑자기 확 줄이려니까 또 이게 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다. 그게 예전에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뭐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중남미 국가들의 어떤 외채 위기를 불러왔고 우리나라의 그런 외환위기도 다 사실은 그런 것과 다 연관이 있거든요. 뭐 오늘 뭐 그거까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연준이 아직도 유동성 많이 풀어놓고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지금 계속 유동성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그게 적자라고 하는데 그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가 지난해에 얼마나 했냐면 1.7조 달러를 했어요. 1.7조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의 GDP가 1.7조 달러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럼 또 얼마 또 많이 한 거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질 때 그때도 그 경제 살리려고 막 양적 완화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도 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때 풀어봤자 그때 1.4조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터진 이후에 2020년, 21년도 많이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지금 요즘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완전 패권 경쟁을 하면서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지금 좀 전에도 같이 얘기했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게 결국 뭐예요?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디지털 기술을 가동하게 하는 그 핵심 자원이 바로 반도체예요. 마치 산업혁명 당시 산업사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석연료인 것처럼 그렇죠. 그 당시에 석유가 지금은 이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면서 또 거기에 보조금도 엄청나게 막 주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 때문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을 뭐 인제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연방 정부의 소위 부채 규모가 현재까지 어느 34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얼마나 크냐면 미국 GDP가 한 25조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12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돈을 시중에 풀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풀어놓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많이 풀어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한 상태가 1929년 그 당시에도 그 직전에 사실 그렇게 많이 방방하게 하고 있다가 좀 줄여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1990년대 말도 약간 비슷했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는 시그널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금리를 다시 높여야 되겠어. 요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레리 서머스 전 국무장관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실제 만약 그런 쪽으로 방향이 딱 틀었다 하면은 그게 바로 버블을 꺼트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들어봤을 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견해이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그리고 앞전에 또 코로나19로 풀어놨던 유동성이 아직 다 회수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즉 지금 이 푸르른 초원에 물이 여전히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건 많다. 그래서 당장 이제 버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 맞다. 그죠? 그래서 당장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먹는 거에 있어서는 먹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먹는 건 맞으나 이 먹는 만큼 사자를 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언제 꺼지느냐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잡아먹힐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풀을 뜯어 안 먹으면 가뜩이나 경기도 힘든데 더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기회는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언제쯤 도망가야 될까에 대해서 혹시 아까 1929년도랑 좀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래프 보니까 한순간 증시가 이제 폭락하는 경우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좀 전조 현상도 있었었나요? 전조 현상이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전조 현상이라면 이거예요. 모두가 열광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이제 소프트 랜딩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계속 잘 갈 거야.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뭐 투자자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존 F 케네디의 뭐 할아버지가 그랬다든가 뭐 하는 분이 뭐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주가 뭐 올라서 뭐 자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서 그 주식을 다 팔았다. 다 팔아.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열광한 어떻게 구두 닦기 소년이 이런 내용도 모를 텐데 누구나 다 덤볐다는 건 그만큼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다 팔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제 판 다음에 다 꺼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싸게 이제 그걸 사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불을 일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열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구두 닦기 소년 이렇게 했는데 구두 닦기라는 직업을 제가 이렇게 비하하려는 뜻은 아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아무튼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몇 개의 기업에 거기에 사실 다 지금 돈이 다 몰려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게 또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유동성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줘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큰일이다. 하는 얘기고요. 또 사실은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 잔치가 더 벌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러면 희희낙낙 좋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게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물가가 잡혀서라기보다 드디어 이 연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나쁜 징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킬레스건 또는 어떤 약한 고리가 소위 그 커머셜 빌딩들, 소위 그 상업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고금리 상황 때문에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사회로 다 전환이 되니까 굳이 도시에 모여서, 다시 거기에 모여서 뭐 공부하고 거기 쇼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굳이 거기서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로 다 한단 말이에요. 한 2, 3일은 집에서, 2, 3일은 출근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무실도 공실률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많은 그러한 소매점들, 뭐 이런 쇼핑센터 같은 것들도 대부분 다 또 문 닫게 되고, 또 거기에서 거주하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또 당연히 또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또 공실률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가 굉장히 지금 그래서 한 20%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공실률이 있다 하는데, 자꾸 이게 어떤 부도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지금 새롭게 내가 지금 렌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야 되니까 결국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게 고금리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이미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교외로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금리라도 낮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그게 한번 터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잘 보고 있겠죠,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어떤 전쟁이 터지거나 뭐 어떤 다른 어떤 외부적 충격 때문에 다시 이 물가가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이거 뭐야,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동결 내지 더 높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낮춘다면 이건 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낮추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정말 금리가 낮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저게 더 큰 게 터졌네.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치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보면요. 이게 1999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기준 금리를 당시 4.75에서 이걸 2000년 6월까지 6.25%까지 올리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5% 정도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서 터진 거예요. 금리를 높이니까. 그게 사실은 언제 꺼졌어요? 이건 제가 6월까지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꺼진 건 언제 꺼지기 시작했냐면 3월에 꺼지기 시작을 했어요. 꺼졌는데도 뭐 연준도 이게 진짜 꺼진 건지도 몰라요. 시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막 바닥을 찍고 있는데 그래도 뭐 걔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기준금리 계속 높이고 있다니까요. 연준이 절대로 전지전능한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그럼 2008년도 상황을 볼까요? 2008년도에는 이제 닷컴버블 꺼지고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니까 이번에 또 금리를 막 급격히 낮춰가지고 1% 수준까지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또 커지죠. 그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주식 버블이 생겼다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버블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사람들이 유동성이 많이 풍부하니까 1% 수준까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2004년부터 다시 또 기준금리 높여요. 2004년 그것도 6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높이기 시작해서 2006년 7월까지 이걸 높여가지고 얼마까지 올려면 5.25%까지 올려요. 1% 수준이었던 것을 지금은 5.5%, 5.25니까 비슷비슷하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당장 버블이 안 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때 막 열광하고 사람들 이거 뭐 그렇다고 뭐 상관없네 보니까 계속 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러니까 신용도 없는 사람들도 막 돈 빌려다가 막 집 사고 뭐 그러면 돈 벌고 뭐 좋다 이런 거거든요. 마치 1990년대 말에 주식에 막 그렇게 몰빵해가지고 사람들 돈 벌면서 좋다고 하다 톡 터진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또 열광하고 과열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금리 막 높였는데 그래도 뭐 까딱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6년 7월까지 그렇게 올렸다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 2007년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냐면 조금씩 낮추려는 것이 2007년 9월인가 10월부터 낮추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2007년도에 이미 그 지방 중소은행들은 많이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낮추기 시작을 하다가 이걸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하는 게 2008년도에 막 낮춰요. 이 낮추니까 그러면 다시 또 부동산 경기 살았나요? 주식시장이 살았나요? 아니에요. 낮췄을 때 그때 3월 달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8년 3월에. 그때 바로 베어 스턴스가 터졌고요. 그 큰 기업이고 또 투자은행이 이미 그게 얼마나 역사가 깊으냐면 그 은행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영업하던 정말 건실한 그러한 은행이 터졌고요. 그리고 9월에 가면 그 베어스턴스보다 더 큰 레만 브라더스 같은 이런 애들이 우르르 다 터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를 막 낮추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춘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에서도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그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변동시킬 때 이럴 때마다 항상 충격이 있지. 충격 없이 뭐 물가를 잡는다.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한 번 정도 있다면 1994년도 기준금리 좀 높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준금리 높이는 건 조금밖에 안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 시장 별 영향 없었는데 그때 어디가 다 터졌냐? 동아시아. 동남아 금융위기 터졌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터졌고 이 중앙은행 그 미국 연준이 뭐 할 때 내부적으로도 터지고 외부적으로도 계속 그런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보다 그쪽 금리의 어떤 움직임을 더 유심하게 더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금리를 뭐 낮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높이는 건 더더군다나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안 좋다. 아 그렇게 하니까 이현우 교수라는 사람은 완전히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것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투자자로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그 염두에 둬야 되지. 그냥 뭐 저 푸른 초원이에 뭐 풀이 널렸고 뭐 새로운 더 먹거리가 막 생기고 물은 막 공급되고 야 신났다 야 먹고 놀자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 상황과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참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어떤 때는 금리를 올려서 꼬꾸라지고 어떤 때는 금리를 내려서 꼬꾸라지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변곡점에 있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 계속 동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안 좋다. 동결해도 나쁘고 네. 내려도 나쁘고 올려도 나쁘고. 이게 내린다면 물가가 잡혀서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제상이 나빠서 내릴 거다. 차라리 동결 정도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제 생각은 뭐 현재 물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한 번 정도, 많아도 두 번 정도 뭐 낮추는 신용은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선이 앞서 이제 있어가지고 11월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약간 낮추는 어떤 제스처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많이 낮추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야 금리 인하한대 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고 그때 증시도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접어들면서부터 물가가 이제 생각보다 안 잡히니까 파월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에 뭐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 좀 데이터 계속 보여봐야 된다 하면서 계속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계속 지연시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올해 하는 게 맞나? 심지어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도 나오고 할 정도로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안 잡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이에 대한 좀 우려감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의견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인할 전망이 좀 보인다는 거죠 올해 안에 한다면 그런 거고요. 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의원이었으면요. 네네. 저는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2021년 최소한 하반기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2022년 금리를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제가 참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뭘 하냐면 올해 말까지 뭐 2.5%까지 올릴까요? 말까요? 뭐 이래요. 저도 뭐 어디 토론 가서도 막 그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거밖에 안 올리냐. 제가 볼 때는 물가 잡을 때까지 세게 한번 탁 해서 앞에서 도망가는 토끼를 확 잡아야지. 계속 쫓아만 가가지고 지금 뭘 잡았어요, 잡기는. 그래가지고 5.5까지 올렸는데 그러니까 뭐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주 충분하지 않다. 옛날에 6.25까지도 올린 적도 있었고 그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뭐 20%까지도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야 잡히는데 잡지도 않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양적 완화해가지고 돈이 잔뜩 풀려나 있는데 그거 주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잡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또 미국 연준 의장은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경제를 좀 살리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뭐 내년 되면 그게 올해죠. 뭐 기준금 좀 낮출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네.
연준 의장 말을 들으면 저 폭망합니다. 제가 여기 장단컨대 제가 그 자료도 제가 따로 조사한 것도 있는데 연준 의장이나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뭐 강요 뭐 우리 자네 옐런 뭐 재무장관도 그렇고 뭐 지금 괜찮다 누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터지기 직전까지 괜찮다고 그러지 어떻게 곧 터질 거라고 그래요. 그럼 더 큰일 나는데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도 그랬고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 미국 연준 의장의 연준 의원들 그 의사록이 다 있어요. 거기 그때 발언록이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보세요. 직전까지 다 괜찮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그 물가도 자기들 그 올리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계속 트랜지토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이게 뭔 얘기예요? 데이터를 보겠다는 게. 이거 우리 타임 렉 시차 강상이 있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거는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미리 예상을 하고 그래서 미리 선지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막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럼 미리부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야. 이미 뭐 물가가 지금 7, 8% 오르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트랜지토리하다. 있던 소리가 뒤늦게 물가를 그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겠다. 지금도 확인하면서 하겠다. 진짜 그 똑똑하고 정말 제대로 됐다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하면 진짜 그래 지금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더 금리를 더 높여야 되고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더 심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테이퍼링 양적 긴축하는 것도 이제 속도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돈이 잔뜩 아직도 풀렸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전 그렇게 안 해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야 이거를. 예? 거꾸로 아무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낮출 거야. 이현은께서 자꾸 더 안 낮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연준 의장이고 연준 위원이면 가서 금리 낮출 겁니까? 뭘 기준으로 낮추죠? 물가가 잡혔어요. 아니면 지금 뭐 무슨 고용이 나빠요. 아니면 GDP 성장률이 나빠요. 뭐 때문에 낮추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남들이 낮춘다고 하니까 낮추나요? 낮춘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 뭐예요?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근데 그걸 갖다 도리어 연준 의장부터 공수표를 띄우니까 도리어 자꾸 거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확실히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뭐 물가라든지 고용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딱히 내릴 만한 명분이 없는데 또 내린다고 나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또 과거에 보면은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뭔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좀 선행적으로 하면 그래도 문제가 안 커지는데 이거를 나중에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자 금리 인하를 하면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기억에는 선행적으로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상황이 일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어떤 통화정책, 재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후행을 해가지고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를 불안정하게 한다니까요. 그거는 저만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연구 논문도. 그 사람들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전적으로 그 예측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책을 쓰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밀턴 프리드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정책 이렇게 많이 썼다가 그러니까 금리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경제 규모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통화량을 늘려라.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자꾸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드니까 증폭을 시키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한 중간 정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쪽에는 케인지아는 아니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한쪽은 그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는 통화주의자, 모니터리스트라고 하고 요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는 간섭하지 마라 이러는데 한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확 올렸다 확 낮췄다 이렇게 하면 그게 경제를 도리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그래도 한두 차례라도 내린다라고 봤을 때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또 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때문에 낮추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 제 말씀은 그거 말고 다른 게 터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낮추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이제 크게 터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에 2007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지방 중소은행들 계속 그런 어떤 파산 상황으로 가는 게 다 그 부동산 그 거품이 꺼지는 그 전조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뭐 괜찮네. 그래서 거기 계속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소프트 랜딩 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러다가 2008년도 초에 이제 그 베어스턴스 터지고 그다음에 9월이 되니까 뭐 레만 브라더스 등등 더 큰 그러한 투자은행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도 생각하면 지난해 초에 뭐 사실은 몇 개 그 지방 중소은행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뭐 시그니처 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끝났어가 아니라 아직 상황은 계속 잠복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또 마냥 좋게만 볼 수 없겠는 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경기적으로 문제가 터져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이를 좀 수습하고자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게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했다 한들 만약 물가가 안 잡혀가지고 다시 이걸 또 올린다? 더 큰 일이죠. 네, 그거는 또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해야 한 번, 두 번이라는 거고요.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금리를 내릴만 해서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실제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고 도리어 더 나빠진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외부적 이유도 있지만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라 그렇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건 다 그냥 소소한 문제고 크게 보면 지금 유동성이 아직도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걸 안 잡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모두 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닌가. 저기 호랑이가 지금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냥 우선 당장 지금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여기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우리 사슴끼리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사슴끼리도 싸우고 있잖아요. 교수님. 미국과 중국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국가들 또 서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자를 신경 쓸 겨를이 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한쪽은 사슴이고 한쪽은 뭐 노루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이제 집단이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예전에는 서로 이제 나눠서 뜯어먹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것만 뜯어먹을 거야. 난 네 거 안 뜯어먹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난 네 것까지 뜯어먹을 거야. 서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싸움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그거에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도리어 또 외부적인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좋은 비유입니다. 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일을 지금 더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서로 좀 뭔가 단합을 하고 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사자가 지금 코앞으로 와 있는데 일단 요거 좀 어떻게 하고 우리끼리 좀 마저 하면 근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거품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미국하고 입장이 전혀 다르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뭐 현재 상태를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도리어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게 어떻게 보면 둘이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금융 부문, 금융 제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 상황이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 뭐 미국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그 측면에서 나중에 보니까 조달금리가 막 높아져 버렸네. 그래서 지금 또 터진 것도 있거든요. 또 이게 막 높아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제 중국 경제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홍콩인데 이게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든 이제 견제를 넘어서 이제 완전 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미중 패권 경쟁은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고 이건 필연적인 거고 그래서 예정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그런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걸 갖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그러니까 기존 패권국이 있는데 새로운 패권국이 막 등장하게 되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 생각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구소련이 막 이렇게 G2로 막 이렇게 미국의 패권을 막 도전하니까 그걸 눌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바로 일본이 또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도전해서 다시 또 막 올라왔잖아요. 또 G2가 된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확 눌러버린 게 그 1985년 뭐 플라자 협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도체 협정 해가지고 또 그냥 확 눌러버렸는데 지금 중국이 다시 또 이제 뭐 이미 PPP 기준으로 하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 규모를 보면 이미 추월한 지 벌써 몇 년 됐고요.
그냥 우리 시장 가치로 보면 이게 거의 한 70% 수준까지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따라오네 해가지고 걔를 좀 치겠다고 하는 거라서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 제가 볼 때 기준금리 높인 것도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고 그전에 뭐 무역 제재도 했고요. 기술 제재도 했고 그게 이제 디지털 혁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혁명이니까 두 나라 간에 싸우는 핵심적인 게 바로 뭐예요? 디지털 기술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급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비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제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다 이제 그것도 생산하겠다. 이래서 지금 막 보조금 주면서 끌어가고 있는데 아직 하지 않은 게 하나 남았다. 전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기술 전쟁까지 왔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정말 히든 카드가 제가 볼 때 금융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금융 전쟁. 그러니까 금융 전쟁 하면 우리가 그게 사실 금융 때문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소위 얘기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외환위기도 그렇고 다 이게 돈이 막 들어왔다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그런 건데 중국도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미국 행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핵심 경제 참모예요. 저는 당연히 그 금융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죠. 들여다보는데 어디가 그럼 약한 골이냐. 이런 얘기하면 중국은 거긴 자본시장이 개방도 안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해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열린 데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안 되나? 홍콩이 열려 있잖아. 홍콩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 개방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이미 거기에 항생 H인덱스뿐만 아니라 그냥 항생 그 지수 그 안에도 중국 기업들이 다 60% 70%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때리면 된다. 근데 아주 때리기 쉽게 되어 있는 게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완전히 패그가 돼 있어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 그 금리가 0.25에서 5.5까지 올라갈 때 걔들도 0.5에서 5.75까지인가 거의 같이 올라가요. 따라서 안 하면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언제까지 버틸 거냐. 그것 때문에 홍콩 그런 주가 지수도 계속 죽을 쓰고 있고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거기 그 부동산 가격도 다 지금 하락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쁜 거거든요. 이걸 더 세게 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 이게 뭐 중국이 저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지 이렇게 미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고 도리어 이걸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전반적인 고금리 이 상황 자체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잡을 때 확 잡아야 되는데 전 못 잡은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잡혀도 옛날처럼 뭐 0.25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전 그거는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3.5%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여기도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좀 한국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더 걱정스럽게 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미국같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게 이제 거품을 만드는 그래서 그 거품이 꺼질까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구조적으로 체질이 너무 약화돼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미끄럼을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도 말씀드릴까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서너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22명인데 그 전해는 0.78명이고 그 전에 0.83이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더 내려가고 있고 올해는 0.6명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그 소위 얘기하는 생산 연령 인구, 젊은 인구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 보통 우리 65세 이상을 따지긴 하는데, 뭐 65세가 아니라 뭐 75세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령 인구 비중은 자꾸 증가해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면 지금 한 19% 정도 되는데, 내년 되면 한 20% 수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OECD 평균 정도예요, 현재 수준은.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한 2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10%포인트 정도 남았으니까 괜찮네 이가 아니라, 제가 볼 때 2040년 되기 전에 일본을 따라잡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처럼 낮을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거기는 1.3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몇 번 없어요. 2000년대 초에 2번 그랬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1.28명, 1.26명 이렇게 잠깐 떨어졌어요. 우리는 1.3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15년은 됐어요. 15년. 근데 그것도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어떤 정권 할 말 없이, 할 것 없이 계속 그게 이제 큰 문제다. 그게 왜 문제냐, 경제적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도 성장을 하면서 경제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젊은 노동력이 막 그 농어촌에 있다가 막 서울 막 몰려오면서 그게 다 산업 일꾼이 됐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외적인 어떤 대외지향적인 그러한 어떤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거 가지고 원자재 벌어들이고, 또 그거 가지고 기술, 더 높은 기술 또 받아오고, 또 확대 재생산해서 또 수출하고, 또 그거 가지고 원자재 가져오고, 또 기술 도입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한때는 우리가 15% 가까이 성장한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인구가 일단 고령화되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한국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2040년 정도 되면 거의 0% 수준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이에요. 한 2035년 정도 가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0% 수준 간다, 이게.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한다. 미중이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25% 차지하고 중국이 18% 차지해요. 우리는 1.7%밖에 차지하네요. 이들 나라의 15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인데 두 나라 간에 그 싸움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두 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GDP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면 되잖아,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 그래. 우리나라 그럼 GDP에서 투자하는 비중이 31% 정도 돼요. 그러면 뭐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은 뭐 그래봤자 한 20%도 안 돼요. 그래 굉장히 높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절반이 다 뭐냐면 건설 투자. 우리나라가 다 건설 투자,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도로 건설도 하고 뭐 항만 건설도 하는데 거의 그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집 짓는 데 다 쓴 거예요. 이미 주택 보급률 다 100% 다 넘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다시 100% 근처까지 갔다가 뭐 5% 후반으로 좀 밀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집이 갑자기 없어져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집을 사도록 유도를 해버리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꾸 분가해서 그게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는 상황으로 자꾸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집값이 뜨니까 더 부동산 투자가 더 늘어나죠. 그러면 정부 또 계속 그쪽으로 유도하죠.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그 투자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제한된 그 투자 재원이 미래 먹거리인 설비 투자나 R&D 투자로 가지 않고 계속 집 짓는 데만 다 들어가니까 우리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가지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이 한 105%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명목 GDP가 증가해가지고 한 101% 정도 수준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높아도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결국은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거 뭐 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금 갚기도 바빠요. 그런 상태니까 결국 소비도 살지가 못해요. 우리나라도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데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절반이 이제 다 소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구 구조는 구조대로 완전 고령화되고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총인구도 줄어들어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소비도 제대로 못할 거다 하는 게 하나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0%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대외적인 무역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옛날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게 또 한 가지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몰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현웅 경제 포럼 해가지고 제가 한 2달 동안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가 절대 위기다. 그래서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속상해서 자꾸 목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대표님은 우리 나라 주식이 뭐 저평가되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뭐 주가라는 게 뭐예요?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이제 사실 나타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대로 평가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다 지금 인구 구조는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뭐 제대로 생산활력도 없고 대외적인 수출 여건도 나쁘고 거기다가 계속 뭐 부동산 투자에다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미래 먹거리 투자도 안 했는데 그게 뭐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GDP 성장률이요. 한때 15%까지 갔다가 이게 외환위기 터지고 이게 5.2% 갔다가 10.2%로 1999년에 한번 올라갔다 그 뒤로 뭐 그대로 떨어져요. 물론 사이클은 있죠. 이건 어느 정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그래서 뭐 한 자릿수 후반으로 갔다가 한 자릿수 중간에 갔다가 최근에 한 자릿수 밑부터 2%만 해도 감사하다. 지난해 1.4%였고 올해 뭐 2% 살짝만 넘어도 뭐 감사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시 올라갈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 선진국은 다 그런데요. 선진국은 경제학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선진국은 그러면 정말 성장률이 떨어지나요? 미국 한번 봅시다. 솔직히 까놓고. 미국은 70년대부터 세해가지고요. 예? 평균적인 GDP 성장률이 2.4%예요. 지난해 2.5% 했고요. 우리나라 1.4%. 사이클은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변화가 없어요. 왜? 아 그러면 일본은 떨어졌죠. 그 인구 고령화돼서 그렇고요. 유럽도 떨어졌죠. 인구 고령화됐고 거기 경제 활력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은 젊어도 엄청 젊은 인구, 또 합계 출산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고 정말 유능한 인재가 다 글로 몰리는데 거기에다 기업 환경이 뭐 새로운 투자하고 그런 쪽으로 다 가서 지금 미래 먹거리 만들고 그게 바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선진국이 되면 떨어지냐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누가 제 말이 틀리면 한번 저하고 한번 토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정말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정말 책임져야 되고 정부도 책임져야 되고 저 같은 경제학자들 정말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실태 자체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건 맞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표적인 세네 개만 얘기하셨을 건데 그 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사실 또 있잖아요. 또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인구 문제, 저성장 문제 이런 것들이라도 먼저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또 쉽지가 않다라는 게 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총 인구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게 하나고 또 하나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나쁘고 세 번째는 투자를 미래 먹거리 투자가 아니라 다 집 짓는 데다 돈을 쓴다. 절반을 거기다 쓴다. 그러니까 31% GDP 대 31%인데 그중에 15% 살짝 넘는 게 다 뭐냐면 이 건설 투자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GDP에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 거기에 유관 산업 있잖아요. 전후방 유관 산업. 그것까지 넣으면 뭐 20% 훌쩍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 가계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보통 우리 시청자시잖아요. 여기는 이게 부동산 부문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그 자산이 70%가 넘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잘 못 찾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느 나라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도 우리보다 살짝 낮아요. 일본은 뭐 30%대고 뭐 미국도 한 30, 40 사이고요. 유럽도 그렇고 그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주식이나 이런 데 금융자산으로 가 있죠. 어떻게
우리 그 주가 지금 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딱 부동산 쪽에 돈을 갖다 몰아놔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다. 제 말씀은. 그걸 갖다가 이 주식 쪽으로 만약에 자산을 옮겨놓기만 해도 제가 볼 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또 정부가 계속 우선 당장 그냥 부동산 경기 살리고 건설 경기 살리면 그럼 당장의 GDP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는 인간으로 말하면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는 조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인구 고령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하냐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체력 단련해야 되죠, 빨리. 예? 또 인구 고령화 속도 늦추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출산율 높이는 정책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뭐 다른 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네. 그거 안 하고 당장 그 꽃감이 달다고 뭐 하냐면 건설 투자에 자꾸 몰빵하니까 이게 결국은 거품만 가계부채 거품 키우고 그게 미래 먹거리 못 만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런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의사인데 아니면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다 의사인데 아 그래 그럼 건설 투자나 하세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뭐 링거액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아니면 혈당 강화제 정도 이미 콜레스테롤 걸리고 거기다가 뭐 콜레스테롤치도 높고 혈압도 높고 당뇨 걸리고 막 이런데 거기다 뭐 혈당 강화제나 먹고 혈압 강화제 먹고 거기다 안 되면 뭐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잠깐 누워 계세요. 그러면 한 2시간 또 뭐 이거 뭐 그런 혈당 강화제 피로 회복제나 맞고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말하면 조로 현상에 당뇨병에 합병증에 걸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한때 너무 잘 나갔는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의 기적을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2%만 해도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걸렸냐? 치매까지 걸렸다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희한한 게 60년, 70, 80, 90년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균내까지 막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고도로 막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고도로 떨어져요. 정말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어.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도 그대로 떨어져. 인구도 그래도 2,500만에서 5,200만까지 거의 2배로 막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2060년까지면 거의 2,500만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야, 정말 대단한 인구다.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만드냐. 이렇게 막 올라갈 때도 기적같이 막 이렇게 성장하더니 떨어질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냐. 정말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정치인들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한번 저하고 토론 좀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참 학창 시절부터 계속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아니, 저는 1등 하는 거 좋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규모도 더 커지고 국민소득도 더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민도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지금 1등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나라 1등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이공계로도 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1등 하는 게 뭐예요? 다 의사가 다 의사하겠다고 판검사하겠다고 자격증 따겠다고 하는데 그게 미래 먹거리입니까 솔직히? 아니죠. 아니잖아요. 다 글로 다 가버려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더군다나 또 그것도 아니면 다 서울에 있는 몇 개의 대학으로 해가지고 다 뭐예요? 졸업장 따겠다. 그게 미래 먹거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미국 보세요. 그건가. 예? 물론 그쪽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가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미래 먹거리 만드는 엔비디아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 창업자나 CEO들이 다 뭐예요? 다 이공계 출신이고 다 그 사람들이 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서 미국이 전제에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디지털 혁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거 정말. 의사 만들어가지고 그래 판검사 만들고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예? 졸업장이나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생 잘 먹고 살려고 하고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졸업장 갖고 아니면 그런 자격증 가지고 못 먹고 산다. 그 산업혁명 한 다음에 산업사에서는 그거 가지고 돼요. 이제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되느냐. 정말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최소한 거기에 올라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키워내야 되고 하다못해 투자도 그래서 저는 그러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그런 기업에 최소한 고용은 되지 않아도 주인이 되자 주인이.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 부자 TV 같은 데서 우리 대표님이 너무 그런 걸 잘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런데 우리 같이 올라타자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버블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좀 조심하자. 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야, 저도 사실 요즘 들어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뜰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자녀가 없긴 하지만 나중에 자녀도 열심히 좀 키우고 결혼하셨어요? 싶고 아직 안. 네. 빨리 해야지. 출산율이 낮아요. 그래서 애를 또 2명 또 낳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좀 저는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좀 이루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 지금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거 다 AI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체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나? 대체하는 거를요. 뭐 의사분들이나 판검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뭐 파도가 뭐 밀물 썰물이 아니라 밀물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썰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마치 대륙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대륙이 되는 정말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30만 년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시수렵사회가 농업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사회가 산업혁명이 되었다가 이제는 디지털혁명으로 해서 산업사회가 디지털사회로 완전히 바뀐다. 근데 어떻게 다시 산업사회에서 먹고 살던 방식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안 되고 개인도 안 된다. 한번 막으려면 막아보세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자격증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자녀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막 그 학원으로 돌리고 막 돌리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너 의사 해야 돼. 너 판검사 해야 돼. 나중에 그 아이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뭐 정말 확신에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전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얘기하고 뭐 출산 얘기했잖아요. 출산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데 사실 왜 낮냐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적인 뭐냐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내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뭐 여자친구 남친구 있는데 결혼할 염두를 못 내요. 왜냐면 1년 2년을 갖다가 이거 뭐 취업 재수를 해요. 삼수를 해요. 거기다 해봤자 인턴을 하고 이 소위 임시직을 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결혼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잡았어요. 운 좋게. 그것도 좋은 일자리예요. 그 좋은 일자리 다 보니까 서울에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 딱 왔더니 집값이 보니까 이게 막 최근 뭐 한 10년도 안 되는 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무려 뭐 2배, 3배가 다 올라 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내가 그냥 받는 월급 가지고 최소한 20년, 30년을 모아야지만 그 집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보니까. 예? 어디 뭐 그냥 조그만 단칸방에 살거나 어디 뭐 변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결국 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 해도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또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 다 과열 경쟁을 해가지고 다 판검사 만들겠다고 다 의사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막 뺑뺑이 막 돌려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이 든다고 하는데 한 명 키우는데 아니 내 집 구하기도 힘든데 거기 2, 30년 걸리는데 내 월급 다 몰빵해도 이거 보니까 애 키우는데 다시 또 뭐 하나 키우는데 3억씩 드니까 둘 키우면 6억 들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젊은 여자들, 여성들도 남성들보다 더 대학 교육도 받고 다 사회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고 경제 활동하는 너무 불리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당연히 뭐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애기도 안 가지려고 하죠. 저는 그 여성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과 육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을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도록 안정적으로 유지, 최소한 절반을 떨어뜨리는 게 그래도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다. 3배 올려놓고 10%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죽겠다, 뭐 죽겠다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 정말 다주택자 정말 그 특이한 분들 죄송하지만 몇 분들이 대다수는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과열 경쟁해가지고 막 사교육 많이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그래서 혁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정부가
그냥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변죽만 올리는 그 위원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파견해가지고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1년 근무하다 다 원대 복귀하고 거기서 무슨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뭐 과열 그 어떤 경쟁 교육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과 가정 양육 문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지막 정도 해당이 돼요. 나머지 문제는 다 이게 뭐예요? 기획재정부 문제고 이게 건설교통부 문제고 이게 교육부 문제고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다 비상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가족부를 만들자. 예? 여성 가족부를 없애서 뭐 여성과 남성을 또 이렇게 갈라치기도 하지 말고 예?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그래서 젊은 인구, 나이 드신 인구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만들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인구 고령화 속도를 낮춰야 되느냐 그래서 저출산,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만드느냐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거는 기왕이면 적어도 부총리급 최소한 장관급의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부처를 장관급 아니 부총리급의 그런 부처를 만드는데 그 이름을 인구 가족부로 하자. 저는 그렇게 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오래됐어요. 그런 주장을 한 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뭐 보니까 30만도 넘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우리 사회를 우리가 같이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주식 투자하면 돈 벌어서 좋아서 뭐 우리 나만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자는 거죠. 저희 채널 슬로건도 모두가 행복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좀 달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네. 더불어 같이 행복하자. 네, 맞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결국 또 인간 사회의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제 채널도 우리 대표님 한번 와주세요. 아직은 지금 우리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그 우리 여기 부자TV 구독자님들도 제 채널에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널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입니다. 또 교수님께서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만드셔서 또 이 새로운 시대에서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대안까지 같이 다 교수님께서 채널에서 좀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또 놀러 가셔서 오늘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듣고 많이 공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놀러 가셔서 또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응원의 메시지 짧게 또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디지털 사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노인 사회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또 마지막에 이제 기후 위기가 있고 그래서 네 가지가 정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네 가지 뉴 노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의 길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시니까 주식 투자에 지금 관심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의 가치주가 바로 현재의 기술주고 테크주잖아요. 그런 미래의 가치주를 우리가 잘 발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사회를 우리가 선도하는 그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 특히 이제 미국이 뭐 가장 선도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서 거기에 우리 같이 올라타자는 것이 하나고 또 노인 사회로 가는 것도 너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노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기업들 그게 바로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거잖아요. 점점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쪽의 투자 그리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러한 투자 그러한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걸 하는 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양극화에서 내가 뒤로 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분들이 될 거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가 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그분들이 그걸 또 다른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다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응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호는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저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고민들 같이 더 깊게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중요한 건 이 힘든 이 좀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또 정치권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개개인이 또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그런 게 또 쌓여서 또 우리의 모두의 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단 저부터도 앞으로 또 어떤 나의 역할을 하면서 이 시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